삼성전자 좀 이야기가 나와서 좀 여쭙고 싶은데, 이게 삼성전자가 작년 1월부터인가 그때부터 좀 계속해서 좀 하락하거나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린 대형주, 뭐 반도체 이 맞아요. 얘기가 이제 다 삼성전자 이야기인데 꼭 집어서 이제 삼성전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독자님들 중에는 그 중에는 정말 삼성전자만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을 생각하면 제가 사실은 두리뭉실하게 말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마음 아프니까. 근데 뭐 그냥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발병한 2020년 가을에 한 5만 5천 원, 6만 원에서 9만 원을 찍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짧은 2달 동안 삼성전자를 부르는 용어가 바뀌었어요. 6만 전자. 왜냐면 5만 얼마 때에서 다 6만 원 돌파하니까 와 이제 6만 전자다. 근데 그로부터 한 2주 만에 7만 전자다. 그로부터 또 한 2주 만에 8만 전자다. 그로부터 또 한 2주 만에 9만 전자까지 거의 한 2-3달 만에 6, 7, 8, 9를 그냥 뚫어준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의 기간 중에 그렇게 올라가는 기간은 한 10%, 15%예요. 그 시기가 불과 2년 전이었죠. 2년이 안 됐죠. 1년 한 3, 4개월 전이니까 그런 시기를 계속 기대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6만 7천 원, 8천 원 왔다 갔다 하는데 다시 그때처럼 7만 전자, 8만 전자, 9만 전자가 곧 오지 않을까라는 기다림으로 지금 작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그러면 지금 이제 아직 7만 원 회복 못 했는데 7만 원 회복은 언제 할 수 있냐? 당장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얼마 안 되니까. 6만 8천 원에서 7만 원은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죠. 8만 원 회복은 가능하니? 가능은 한데 올해 될까? 또는 한 올해 가을쯤 될까? 저는 그 정도 생각이에요. 9만 원 돌파할 수 있는? 저는 올해는 9만 원 만약에 저한테 돈을 걸으라고 한다면 올해 삼성전자 9만 원 갈 것 같아? 못 갈 것 같아? 저는 못 갈 것 같아. 사실 한 표를 걸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예전에 뭐 대깔꼬만이라는 거 미술 기법 중에 이렇게 겹치면은 이렇게 보이는 거 있죠. 사실 주식은 산이 높으면 뭐 골이 깊다. 또는 그 반대도 똑같아요.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은 그게 대깔꼬마니 같은 거거든요. 많이 올랐으면 예를 들어 1년 동안 2배가 올랐으면 또만 1년 동안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또 1년 동안 오르고 이렇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작년 1월이 고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올해 지금 4월이잖아요. 그럼 1년 3개월 동안 빠진 거예요. 9만 5천 원에서 6만 8천 원까지 지금 한 1년 3개월을 빠졌다고. 그럼 그 위치에 가는데 한두 달에 어떻게 가요, 가기는.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럼 가려면 또 1년이 걸려야죠. 그래서 제가 올해 안에 못 갈 것 같다는 거예요. 주식은 원래 그래요. 주식은 내가 떨어진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하고 비슷하게 올라가는 기간이 생기고 근데 물론 우량한 종목들은 원위치까지 떨어지지 않아요. 10,000원이 30,000원이 됐다. 그럼 한 2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또 2만 원이 또 한 4만 원 갔다가 또 4만 원이 뭐 한 3만 원 갔다가 3만 원이 또 5만 원 갔다가 5만 원이 4만 원 갔다가 이렇게 오른 거보단 적게 떨어지는 게 주식의 원리죠. 왜냐하면 오른 거만큼 떨어지면 뭐 맨날 제자리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산의 크기가 맨날 똑같지는 않습니다. 올라가는 게 좀 더 많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건 좀 적게 올라가야지 주식이 우상향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6만 8천 원에서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5만 원, 4만 원까지 내려가야죠. 출발점이 5만 원인데. 그래서 버티는 건 맞다. 그리고 여기서 또 반등도 조만간 할 것이다. 한다고 해도 그 속도는 아직 1년이 훨씬 더 남았기 때문에 저는 9만 원까지 바라는 거는 단기간에 안 된다고 보고요. 뭐 7만 원은 뭐 6만 8천 원에 7만 원 별 차이 없으니까 그래서 8만 원도 올해 안에 갈까? 약간 의문이 드는 정도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진짜 좋은 움직임이 나오려면 수익성만 보여주는 건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에 수익성만 주는 종목들 되게 많아요. 금융주들은 퍼가 5도 안 되는데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금융주는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삼성전자를 좋아했던 이유는 반도체의 성장성이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메모리 반도체를 우리가 성장산업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럼 적어도 비메모리 쪽 또는 더 이상 반도체가 아닌 또 다른 성장산업 쪽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LG전자가 우리 모바일 접고
자동차 전장하고 로봇에 집중할 거예요. 그걸 작년에 얘기했거든요. 네. 작년 한 여름쯤에 얘기했거든요. 모바일 철수를. 근데 삼성전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딱 3대 산업, 3대 분야로 나눠 있죠. 사업부로. 반도체, 가전, 그리고 모바일. 근데 뭐, 모바일이나 가전 쪽은 수익성이 있는 거지. 우리가 모바일과 가전에서 막 성장성이 있다고는 하진 않잖아요. 그럼 적어도 비메모리 쪽에 좀 투자를 많이 계속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또 반도체가 아닌 다른 산업에 좀, 예를 들어 애플이 애플카에 집중하는 그런 것들이 투자자로서는 투자 메리트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뭐 로봇 이야기를 했어요. 로봇의 시장성이 사실은 아직 확인이 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봇의 시장성이 뭘 확인시켜 주든 아니면 어떤 대단한 우리가 딱 봐도 야, 저 로봇이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시가총액이 500조는 더 커져야 돼. 왜냐하면 지금 400조인데 고점 9만 원대는 한 550조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9만 원에 물린 사람들은 한 15만 원 가야지 돈 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 7만 원에서 15만 원 지금 2배를 가야 돼요. 그러면 한 800조, 900조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신성장 동력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주식이 참 많이 요즘에 느끼고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 뭐 주가는 이익의 함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네. 그 말을 또 너무 받아들여가지고 네네. 사상 최고 실적이라고 하니까 계속 네네. 들고 가시는 분들도 네네. 있었는데 네네. 이게 참 주가가 안 오르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이익의 함수다에서 네. 중요한 건 그 이익이 확정된 현재 이익을 말하는 건 절대 아닐 거예요. 만약에 확정된 현재 이익의 함수라면 모든 종목들이 퍼가 똑같아져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말하는 함수가 이익과 주가가 함수라면 모든 종목들이 이익과 주가를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퍼란 말이에요. PER. PER 자체가 이익과 현재 주가를 나타내는 지표란 말이죠. 근데 이익과 주가의 함수다라고 말한다면은 모든 종목의 퍼는 같아야 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저성장 산업은 퍼가 3, 5 뭐 이런 게 깔려 있고 또는 고성장 산업의 종목들은 퍼가 30, 50, 100까지도 올라가요. 거의 공 하나 차이가 나요. 5와 50. 그러면은 이익의 함수라면 말이 안 되죠. 그럼 이익의 함수가 아니라면 무슨 함수일까요? 수백 가지 함수인 거죠. 주가는 수백 가지 함수예요. 거기에 이익의 비중이 높은 거죠. 확정된 이익의 비중이 높고 또는 미확정된 미래의 이익의 기준도 있을 것이고 또는 뭐 경영자의 자질도 있을 것이고 또는 미국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금리는 어떤지 그 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의 함수지 절대 주가는 이익의 함수처럼 단순한 함수라면 전 종목의 퍼는 똑같아야 된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좀 정말 그 98,000원인가 거기 고점에 좀 잡으신 분들은 정말 좀 1년, 2년 앞으로 더 기다리기가 좀 힘들다고 하시면 좀 선택을 하실 필요도 있으신 것 같고 근데 그거는 뭐 각자 개인의 판단이니까요. 거기서 제가 이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를 일단 고점에서 사신 분들에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샀을 때의 마음이 남들이 삼성전자 사면 뭐 한 달에 20% 벌어라고 샀다면 그럼 파셔야죠. 왜냐면 한 달에 20% 벌어로 들어갔을 수 있어요. 근데 못 벌었잖아요. 그건 단기 매매거든요. 파셔야죠. 내가 원래 매수한 이유가 나는 삼성전자 길게는 안 봤어. 그때 추세가 워낙 좋았으니까 9만 원 뚫고 10만 전자 얘기하길래 나는 10만 원 되면 팔려고 그랬어. 그럼 파셔야지 지금. 왜냐면 10만 원 되려면 한참 남았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 9만 원대 샀을 때 어떤 마음으로 샀냐면 삼성전자는 확실하고 뭐 배당도 주고 나는 그냥 한 5년 갖고 있을 거야. 5년 갖고 있으려고 마음먹었다면 주가를 볼 필요도 없죠. 안 파주고 갖고 있으면 되죠. 왜냐면 쓰레기 종목도 아니고 상장폐지된 종목도 아니고 당연히 저는 아까 제가 올해 안에는 10만 원 못 갈 것 같다고 말했다면 5년 후에는 삼성전자는 10만 원이 아니라 저는 15만 원까지도 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5년 갖고 가려고 샀다면 굳이 팔 필요 없죠. 그러니까 살 때의 매수의 이유. 초보자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언제 팔아요, 세무사님은? 고수들은 언제 팔아요? 매수의 이유가 사라졌을 때 팔죠. 그럼 삼성전자를 5년 갖고 있으려고 샀어? 갖고 있어야죠. 매수 이유 안 사라졌잖아. 난 5년 동안 우량하니까 산 거예요. 배당도 받고. 못하고 팔아. 근데 반면에 매수 이유가 삼성전자가
6만, 7만, 8만, 9만 전자까지 왔는데 옆에서 보니까 10만 전자, 11만 전자 간대. 언제 간대? 2달 안에 간대. 2달 안에 못 갔으면 파셔야죠. 매수 이의가 그거였대.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의 보유 여부는 매수했을 때의 본인의 초심을 꼭 생각해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삼성전자 한 종목에만 투자금을 전체를 걸었다면 저는 분할 매도는 반드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그건 주식의 본질은 아니거든요. 주식의 가장 큰 본질은 종목 선정을 잘하는 건데 종목 선정 하나를 잘하는 게 아니고요. 잘한 종목 선정 5개, 7개, 10개 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하는 게 주식이에요. 주식을 가르치는 대학에서 가르치는 학문은 주식학은 없습니다. 주식과 비슷한 학문은 있어요. 경제학 또는 경영학에서의 재무관리 또는 회계학. 근데 회계학도 그냥 재무제표를 가르치는 거고 경제학도 뭐 금리와 환율과 GDP와 이런 관계를 가르치는 건데 정말 주식에 대한 평가 이론을 가르치는 건 재무관리예요. 근데 재무관리에서 주식평가 이론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면 포트폴리오 분산효과예요. 한 종목의 주식평가 이론도 가르칩니다. 뭐 배당평가 모델이랄지 아니면 뭐 미래 가치를 현재로 땡겨서 미래의 이익 가치를 현재로 땡겨서 주가 평가하는 걸 가르치는데 그거는 개별 종목 한 종목의 주가 평가를 하는 이론이고 투자자로서의 수익 내는 최적의 수익을 내는 이론은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가르쳐요. 위험을 낮추고 수익을 유지하는 그 포트폴리오 기법이 투자자가 반드시 꼭 알아야 될 필수적인 지식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하나만 샀다면 포트폴리오가 없는 거예요. 100% 삼성전자 그게 무슨 포트폴리오. 그러면 그건 어찌 보면 주식 투자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은행에 저금을 했듯이 삼성전자에 저금을 한 거죠. 근데 저는 만약에 정말 주식 투자로 성공하고 싶다면 뭐 주식 투자 성공하기 싫고 나는 신경 쓰기 싫어라고 한다면 목적이 신경 쓰기 싫은 거면 삼성전자 한 종목 사도 뭐 제가 뭐라고 할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성공 투자를 하고 싶었다. 시장에서 시장 수익률 또는 시장의 수익률을 초과하는 남들보다 좀 성공한 투자자가 되고 싶다면 삼성전자 하나 사서는 절대 성공한 투자자가 될 수 없고요. 삼성전자도 사는 투자자가 돼야죠. 삼성전자만 사는 투자자가 아니라 삼성전자도 사고 뭐도 사고 2차 전지도 사고 뭐 엔터주도 사고 해서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를 좀 누려야 되니까 그래야지 공부가 되니까 뭐 한 종목 삼성전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갖고 있다면 뭐 한 3분의 2는 파셔갖고 세 종목으로 늘리는 거를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아, 네. 이번을 계기로 주식 투자를 왜 하는지 그리고 왜 샀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무사님 조금만 구체적으로 만약에 제가 한 목돈이 한 3천만 원 있으면 삼성전자 사고 싶고 그러면은 세 종목으로 나눠 산다고 하면 뭐 한 1,000만 원은 삼성전자 사고요. 나머지 2개는 아까 좀 말씀해주신 전기차 자율주행 로봇 여기서 좀 뭐 중소형주 같은 걸로 조금 이렇게 채워도 괜찮을까요? 포트폴리오 구성을? 포트폴리오 원래 구성할 때는 당연히 업종별로 하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뭐 반도체 삼성전자도 중소형 소부장 종목이든 반도체를 하나 갖고 있다면 또 나머지 하나는 뭐 테슬라와 애플카의 격돌이 강하게 예상되는 뭐 자율주행을 갖고 있다든지 또는 다른 하나는 뭐 삼성하고 현대하고 다 달라붙은 로봇 아니면 나는 전통주 쪽이 더 좋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난 성장 산업을 갖고 있으니까 전통주 쪽에서 뭐 금융주랄지 아니면 요즘 좀 조선주가 움직임 좋더라고요. 조선주랄지. 그러니까 저는 성장주를 좋아하니까 책에도 성장 산업만 분석을 했지만 만약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나는 성장 산업만 사고 싶진 않아.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도 사고 싶어 한다면 새 종목을 산다면 뭐 반도체, 금융주, 자율주행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성장주만 사라도 아니고 삼성전자만 사라도 아니고 구분해서 사야 되고 그 구분해서 산 업종들은 서로 다른 주가 움직임을 보여야 하고 그래서 그 업종에서 한 종목을 이제 선정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내가 뭐 반도체, 자율주행, 금융주를 선택을 했다면 그 중에서 어느 종목을 살 건데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어느 종목을 살 건데에서는 결국은 시가총액 순으로 줄을 세워서 3박자로 저는 이제 분석을 해요. 그래서 3박자라는 건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기법들을 가만히 유심히 봤더니 한 3가지를 가장 많이 보고 매수 주문을 넣는 거죠. 재무제표 좋은 종목에 넣는 분도 있고 차트가 좋은 종목에 주문 넣는 분도 있고 재료가 좋은 종목에 주문 넣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주문을 넣어야지 매수 주문을 많이 넣는다는 건 경제학적 용어로 하면 수요가 많다는 얘기예요. 수요가 많아야지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럼 주문을 많이 넣어야지 주가가 오르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돈을 버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재무제표도 보고 차트도 보고 재료도 본다면 당연히 나는 그 3가지를 다 보면 되죠. 저는 그거를 삼박자 투자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순서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3천만 원 있다면 1,000만 원씩 3종목 적당하겠네. 그럼 3가지 업종을 먼저 골라야 돼요. 그래야지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가 나오니까. 만약에 업종을 안 고르면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나 좋은 거 사려고 딱 봤더니 삼성전자가 좋네. 삼성전자 우선주도 좋네. 네. SK 하이닉스도 좋네. 네. 그럼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랑 SK 하이닉스 이렇게 3개를 사? 그럼 나는 3분의 1씩 샀으니까 분산 투자를 한 건가요?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분산 투자는 서로 다른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야 되는데 삼성전자 우선주는 똑같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요. SK 하이닉스도 비슷한 주가 흐름을 보여요. 그건 분산 투자의 효과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업종을 먼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자율주행, 금융주, 로봇, 메타버스 이들 중에서 3개를 선택하고 그럼 예를 들어 내가 로봇을 선택했어. 그럼 로봇 관련한 종목들을 쫙 정렬을 하고 그럼 정렬하면 한 20, 30개 되거든요. 그들 중에서 적자 기업 다 지우고 흑자가 나는 종목들 중에 좀 이렇게 기사를 읽어봤더니 요즘 삼성 또는 LG 이런 애들이 로봇 쪽에서 M&A 이런 재료가 좀 나오니까 가능성 있는 애들이 얘인가? 그럼 이거 재료 가치도 합격이고 차트를 봤더니 차트도 나름대로 괜찮네? 그럼 그걸 픽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제가 주식 투자하는 방법은 이런 걸 이제 탑다운이라고 하는데요. 탑다운이 분산 투자에 가장 적합한 기법이에요. 왜냐하면 업종을 먼저 선택을 하니까 업종을 선택하고 그 업종에 그래서 가장 마음에 드는 탑픽 종목을 3박자, 재료, 차트, 정보가 좋은 종목을 고른다. 이게 저의 주식 투자의 처음과 끝입니다. 처음이자 끝. 예. 그래서 이게 이번에 그 성장주의 투자라에 또 보면은 성장주에 대해서 섹터별로도 나눠주시고 또 구체적인 기업들도 너무 잘 분석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꼭 책 읽어보시면서 네네. 그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것들 선택하시고 또 지금 세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포트폴리오 네네. 그렇게 그 접근해서 투자를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더하기 또 3박자 투자법 그렇죠. 또 쓰셨잖아요. 네네. 그것도 한번 읽어보면 재무, 재료, 차트 네, 그걸 맞습니다. 어떻게 조합하는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무사님 좀 요거는 이제 주식이랑 조금 벗어난 거긴 한데 요즘에 또 암호화폐가 네. 좀 이게 되게 핫해서 네. 혹시 그 포트폴리오에 네. 암호화폐를 좀 넣는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암호화폐는 실제로 이제 제가 제 유튜브에서 실전 매매를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네. 실제. 정말요? 라이브로. 라이브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일주일에 2번이었나 라이브를 켜서 실제 사고 파는 거를 한국 주식을 그렇게 보여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혹시나 따라서 사고 파는 분들이 있으면 시세가 왔다 갔다 저희 매매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워낙 많아요. 거래대금이 워낙 많고 해서 코인을 실제로 보여드린 적이 있고요. 저희 코인에 대한 시각은 그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내 포트에서 큰 비중을 두진 말자. 우리가 최근 어젠가 오늘 경제뉴스 보니까 2030 젊은 영리치들에 대한 분석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부동산 영리치가 아닌 올드리치 같은 경우에 부동산과 주식의 비율이 한 6대4 또 6.5대 3.5 정도라면 영리치는 한 5.5대 4.5 아니면 5대 5 정도까지 이제 부동산 비중이 좀 낮아지고 금융자산 비중이 좀 높아졌고 또 마찬가지로 코인 투자도 올드리치는 코인 투자가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면 영리치는 한 10%, 15% 이렇게 올라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재산이 한 50억이면 5억 정도는 코인을 한다는 얘기죠. 제가 라이브 할 때 8억을 보여줬어요. 8억으로 실제 사고 팔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그랬거든요. 1% 이상 하지 말라고. 왜냐면은 따라하는 게 저는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라이브 하면서
뭘 강조했냐면 이렇게 매매하는 방법 또는 포트폴리오를 짜는 방법인 거지 이게 뭐 코인에 큰 돈 투자를 해서 크게 돈을 버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 아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코인 투자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투자는 다 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모든 투자 대상을 다 해서 나랑 적합히 맞는 거를 찾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저는 뭐 부동산도 전문적으로 공부를 했지만 부동산이 맞는 투자자가 있고요. 주식이 맞는 투자자가 있고요. 또는 뭐 실물 투자가 맞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신발을 사서 그렇게 돈을 벌더라고요. 신발 명품 투자 뭐 이렇게 해서 뭐 15만 원짜리 사서 막 50만 원짜리 주는데 그래서 신발 투자가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코인 투자가 맞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해봐야 알죠. 해봐야. 그럼 이제 아예 하면 안 되는 투자 대상이냐 뭐 적당히 좀 맛은 봐도 되는 정도이냐의 차이인데 저는 코인은 맛은 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1% 정도는 충분히 맛봐도 되죠. 왜? 1%였는데 빵원 되면 어때? 만약에 10억이 있는데 1%면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이 적은 돈이라는 게 아니고 10억에서 1,000만 원이 없으면 어때요? 나머지 9억 9천만 원이 남아있는데 만약에 1억이 있다면 100만 원 할 수도 있죠. 1억에서 100만 원 없으면 어때요? 9,900만 원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적어도 저는 아주 최소는 한 1%, 많게는 한 10%까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코인을 뭐 내 전 재산을 올인하거나 뭐 이런 단계는 좀 리스크가 워낙 크니까. 왜냐하면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왜 투자 대상으로 인정을 하냐면 이 투자 대상이라는 건 사실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적합하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리스크가 크면 리턴이 커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 리스크가 큰데 리턴이 작은 게 있죠. 과거에 우리 뭐 피라미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피라미드 하면 주변에서 다 망한다 그랬잖아요. 리스크 엄청 큰 거죠. 근데 그거에서 돈 버는 사람이 있냐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리스크가 큰데 수익도 없다는 얘기예요. 또는 도박이 그렇죠. 카지노에 가요. 강원랜드. 리스크 크죠. 100만 원씩 10명 주면 다 잃을걸? 100만 원씩 10명 주면 9명은 다 잃어요. 그러면 나머지 한 명이 100만 원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을 따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100만 원 한 50만 원이나 딸까? 그러면 리스크는 엄청 큰데 리턴이 낮잖아요. 그런 건 투자가 아니에요. 도박이에요. 그래서 피라미드나 카지노가 그냥 수익 투자가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코인을 한번 생각해 봐요. 주변 10명 중에 코인에서 다 이런 거 같죠? 뭐 제가 알긴 아닌데. 영앤 리츠 중에서 사실은 코인으로 100억 벌어서 강남에 빌딩 샀다는 거 제가 들은 것만 해도 몇 명인데. 그 얘기는 분명히 리스크도 크지만 리턴도 굉장히 컸다는 얘기예요. 그럼 투자 대상으로 인정을 해야죠. 그럼 인정을 했다는 얘기는 누군가 굉장히 고위험 선호자들이 있어요. 고위험 선호자. 고위험 선호자인지 어떻게 하냐고요? 고수업 초범 알지? 고수업 초범은 쓰던만 하는 사람은 보수적인 사람. 원고, 투고, 쓰리고 독박 쓸 때까지 게임 끝날 때까지 고만하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을 즐기는 사람이죠. 그 위험을 즐기는 사람들은 코인은 한 1, 2%에서 5%, 10%까지 해봐서 나한테 맞으면 해도 돼요. 자기가 위험스러운 걸 알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투자는 코인 투자다 뭐 무슨 이런 게 아니고 모르고 하는 투자라고 저는 말을 하거든요. 코인 투자가 뭔지 맛을 보고 나는 위험을 좋아하는데 이 정도 나한테 맞는데 그럼 해도 돼요. 그래서 코인 투자가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고 특히나 젊고 돈이 적은 분들. 젊고 돈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디 되게 부자거나 뭐 아니면 나이 한 5, 60인 분이 뉴스나 이런 데 나와서 코인은 사기다. 그걸 왜 하냐. 큰 소리 치면 혼냅니다. 그거 보는 젊은이를 혼내는 거죠. 코인 무슨 60대 할아버지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젊은이를 혼내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걸 되게 웃기게 봐요. 왜? 아니 5, 60대 돈 많은 분들은 코인 안 해도 되겠죠. 100억, 1000억 있는데 강남에 아파트 100억짜리 하나씩 있으면서 그런 말 하면 말할 자격이 없는 거죠. 왜? 아니 젊은이들은 지금 100만 원밖에 없다고요. 그럼 100만 원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 투자의 시대라고 하니까. 근데 그 100만 원으로 투자를 하고 싶은데 뭐 집을 살 수 있어요. 경매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주식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뭐 삼성전자만 사면 다 된다고 막 하더만 삼성전자 9만 원에 샀는데 6만 원까지 1년 동안 빠지고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코인으로 100만 원으로 500만 원 벌었다고 하고 주식으로 100만 원으로 500만 원 번 사람을 눈 씻고 못 찾았는데 옆에 친구는 코인으로 100만 원 500만 원 번 거예요. 당연히 하고 싶겠죠. 하고 싶으면 해야죠.
100만 원을 빵원이 되더라도 저는 젊은 분들이 돈이 별로 없고 투자를 하고 싶을 때 코인이 나쁘지 않은 대상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알고 하고 거기서 뭔가 배우고 뭔가 배웠다는 얘기는 만약에 100만 원 빵원 되면 안 맞는 거죠. 아, 너무 위험한 거 이거 나한테 안 맞네. 그럼 그다음부터 만약에 돈이 한 500만 원 생기면 코인 안 하고 주식하면 되죠. 근데 또 주식도 했어. 주식도 안 맞아. 아, 그럼 주식도 하지 마시고 목돈 모아갖고 집을 사야 되는데 요즘 사실 월급만으로 목돈 모아서 집 사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소액 투자라도 계속 투자를 하면서 연습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안 해보고 얘기하면 안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뭐 그리고 또 뭐 변동성은 크고 리스크는 크다 하지만 또 보상이 크니까. 그렇죠. 또 투자에 할 수 있는 도박과 코인은 확실히 다르다. 도박과 코인은 확실히 달라요. 왜냐하면 도박은 리턴이 마이너스예요. 왜냐하면 하우스 비용이 있기 때문에. 도박이라는 건 하우스 비용이 클수록 도박이에요. 경마장도 도박이거든요. 왜냐하면 마사에서 한 20%, 25% 가져가요. 카지노는 카지노 업체에서 한 20% 가져간단 말이에요. 10%, 20%를. 그러면 주식은 도박이 아닌 이유가 우리끼리 사고 팔고 그냥 수수료만 좀 내는 건데 수수료로 원금 다 날리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하우스 비용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예요.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코인도 결국 우리끼리 사고 파는 거고 뭐 업비트나 빗썸에 좀 수수료 내는 건데 그 수수료로 원금이 날아가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코인도 도박은 아니다. 아주 위험한 투자 대상이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뭐 만약에 뭐 하신다고 하면은 1%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익숙해지고 이러면서 조금씩 늘려가야지. 그렇죠. 또 처음부터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막 당연하죠. 작은 금액. 네, 자기한테 맞는지 테스트 정도 해볼 수는 있다. 특히 돈이 적은 분들. 예. 아유, 깔끔한 정리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요, 세무사님, 이렇게 해서 이제 성장주의 투자라 너무 좋은 책을 써주셨는데요. 혹시 끝으로 네. 좀 강조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가끔씩 회사에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투자자분들 걸 볼 때가 있어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고객분들 걸. 그러면 이제 딱 보면은 아, 이분이 지금 투자를 잘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 딱 봐도 알거든요. 네. 종목이 한 종목 몰빵을 했거나 또는 막 50개, 100개씩 갖고 있으면 잘 못하시는 거예요. 또는 갖고 있는 게 막 다 마이너스야. 10개를 갖고 있는데 다 마이너스야. 그거는 플러스를 빨리 자르고 마이너스를 오래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보다 가장 답답하신 분은 어떤 분이냐면 종목을 제가 물어봐요. 이건 왜 샀죠? 근데 모릅니다. 기억을 못해요. 이걸 왜 샀는지. 그럼 왜 샀는지 기억도 안 나고 모른다는 건 언제 파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종목만 쌓이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런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이제 뭐 TV 프로그램에 강아지 키우는 프로그램에 나온 그 문장인데요. 저 그때 감명을 많이 받아서 강아지를 키울 때 통제를 할 수 있으면 보호자고 통제를 못하면 개주인이래요. 너무 저는 공감을 했어요. 주식을 하는데 내 종목을 계좌에 있는 내 종목을 통제를 한다는 얘기는 왜 매수했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안다는 얘기거든요. 내 종목을 통제를 하면 투자자고 통제 못하면 계좌주인이죠. 좌자 빼면 개주인이 계좌주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려동물을 사랑으로 키우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 계좌에 있는 종목들은 왜 샀는지 그리고 이 종목이 내 생각대로 잘 움직이고 있는지 또는 내 생각과 다르게 안 움직여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연구하고 고민하고 통제할 줄 알아야지 진정한 투자자니까 한번 이 방송 보시면 오늘 이 기회에 한번 계좌를 열어보시고 만약에 왜 샀는지 기억이 안 난다면 아직 투자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왜 샀는지 꼭 기억해 보시고 매수의 이유가 매도의 결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니까 매수의 이유를 모르면 왜 파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매수의 이유를 꼭 생각하시고 매수의 이유가 아직 안 없어졌다면 마음 편안하게 보유하셔서 요즘 좀 장이 안 좋으니까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많은데 계좌를 내가 통제할 수 있고 투자자가 된다면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이렇게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개 비유해 주시니까 너무 와닿는 게 진짜 그 반려견, 애완견 이런 거 보면은 그 회사 와서도 계속 그 생각난다고 하고 혼자 있는 거 그리고 또 건강검진 같은 거 일자 계속 체크하고 그러잖아요. 진짜 그 주식 계좌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세무사님 그 탁월한 비유로 또 쏙쏙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네,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네네. 예. 이렇게 해서 성장주의 투자를 저자이신 이정윤 세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